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또 부풀리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가량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현금 지급기, 개수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한강 작가가 수상 확정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소설 3편을 쓸 계획이라며 모든 카페인을 끊고 지필에만 몰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철저한 적대 국가로 못 박은 헌법 개정의 일부 조항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써온 이른바 주체연호도 서기연도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의 본투표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 사전투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참 이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시카고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네요. 예, 그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 클럽이라는 대담 형식으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조 좀 넘죠. 이러한 그 부담금을 한국이 지출하게 됐을 것이다. 그들은 머니머신이다. 저 표현이 화제가 됐어요. 예, 머니머신이라는 건 이제 현금 계수기인데, 그러니까 부자 나라라는 뜻이죠. 이 부자 나라가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그 한국 때리기로 볼 수 있는 강경 발언을 이렇게 트럼프가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달 초에 그 체결된 한국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12차 협정이 타결이 됐는데 SMA죠. 예, SMA. 여기서 타결된 액수가 이제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입니다. 근데 이 액수가 한국이 받고 있는 혜택에 비해서 안보 혜택, 미국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혜택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또 뭔 말을 했냐면 아까 이제 한국인들은 머니머신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내가 재임 시절에 그 바이든 행정부 전에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5배 올리는 막 50억 달러를 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를 했었다가 이제 한국이 그 너무 많다고 난색을 피해서 20억으로 막 깎아줘서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확 깎아서 말하자면 형편없는 이러한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부끄러운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여기서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물론 이게 이제 본인이 재집권하면 그렇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최근 한미 정부가 합의해서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액수 9배나 돼요.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아니라 부담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후보자가 언급한 분담금은 바로 100억 달러입니다. 13조이 넘는 돈이니까 최근 한미 합의액의 9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더 내라 이거예요. 실제 들어가는 경비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냐. 네. 그 보호 비용을 내라. 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자는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고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미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주한미군 숫자도요. 28,500명이라는 걸 저번에 한번 틀려서 분명히 본인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비즈니스맨인 트럼프가 그 숫자를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이번에 또 4만 명이라 그랬다가 4만 2천 명이라 그랬어요. 자, 일부러 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풀리는 거죠.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유일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이렇게 때리고 나오는 데는 다분히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유가 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미 유권자들한테 나는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도 서슴없이 하겠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재임 시절에 한국의 그 고율의 그 관세를 한국산 트럭에도 매겼다. 결국 그렇게 해서 미국의 노동자, 미국의 자동차를 보호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심지어 최근에 북한의 그 경의선, 동해선, 남북 그 육로 일방적으로 파괴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언급하면서 그 북한에 이렇게 길폭파한 거는 한국이 여러 나라와 단절됐다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저기 김정은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이 얘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는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집권을 하면 한국에 부담을 지우더라도 미국에 유리한 걸 관철시킬 테니까 그러면서 한국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를 바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자 나라 한국을 개수기로 만들어서 돈을 더 받아올 테니까 나를 일단 찍어달라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집권을 하면 그때는 좀 이제 얘기를 또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정치적 발언에 우리 외교부 자 어떤 입장을 내고 있나요? 예, 외교부 당국자는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한 언급에 대해서 지금 그런 질의에 내가 우리 당국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아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가 최근에 타결한 이 분담금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선에서 타결한 결과다. 이건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미 분담금의 협정을 연내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발효를 시켜서 어쨌든 대선이 끝나도 올해 안에는 바이든 행정부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 발효를 시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불안정한 한미 관계 또 이런 것들로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관계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이 합의된 걸로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의 본투표,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됐고 계속하고 있어요. 자, 현지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좀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박빙 접전입니다. 초초박빙. 예, 초초 접전 박빙입니다. 11월 5일 다음 달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본투표일인데요. 지지율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국 지지율이 해리스 52%, 트럼프 47%, 뭐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전국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은 트럼프가 더 높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도박 사이트입니다. 네. 그만큼 이게 분석을 해서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돈을 걸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해리스보다 15% 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사들은 트럼프 승리를 점치네요. 그렇죠. 우리가 왜 월드컵 축구를 하더라도 이런 예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경합주를 보면은 미국은 중요한 게 썬벨트와 러스트벨트가 경합주가 중요합니다. 7개. 예, 스윙 스테이트 또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초박빙입니다. 조지아는 트럼프가 앞서는 결과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는 해리스가 또 조금 앞서는 결과거든. 그래서 저는 지켜봐야 된다. 더군다나 50개 주의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하고는 이 위너 테이크스 올 선거인단 투표거든요. 승자 독식. 그렇습니다. 성자 독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네. 그야말로 누가 이길지는 정말 이 투표함을 열어봐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어요. 시장별로 또 예측이 다릅니다. 가상화폐, 주식시장도 누구는 트럼프 승리를 예측하는 거 하면 또 어디는 또 해리스 승리를 내다보고 있어요. 자, 어떤 양상입니까? 예, 지금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경우는 최근 이제 4일서부터 16일까지의 추세가 보면 11%가 올랐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심지어 현재 6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도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아까 도박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우호적인 바로 이런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런 것이 오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달러화도 연일 상승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강력한 관세 정책을 부과하면 인플레이가 촉발되고 거기에다 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은 아마도 달러 가치가 오르지 않겠냐 해서 달러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있습니다. 그 어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그 많은 수혜가 혜택 예상이 되는 은행주. 그러니까 규제가 풀릴 거니까. 예,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은행주들이 올릴 것이다 해서 은행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이 다른 수치도 있습니다. 자, 전체 증시, 전체 다우존스라든가 전체 증시를 보여주는 어떤 이 지표는 해리스에게 좀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 예컨대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선거일 한 3개월 동안 이게 만일에 계속 오르면 현 집권당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 숫자가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알 수가 없는 미국 역사상 최대 혼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선거입니다. 자, 미국 유권자의 과반수가 사전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전 투표는 또 민주당에게 유리한 그런 투표 방식이거든요. 자, 이건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의 여론조사 결과 사전투표 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응답률이 미국 MBC 방송의 조사 결과입니다. 유권자 52%가 절반이 넘는 52%가 사전투표 의향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대로만 된다면 해리스 후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사전투표하는 성향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투표일은 대선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주로 이제 투표하기 어려운 유색 인종이라든지 또 이 비주류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계층은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죠. 사전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 2020년 때도 바이든이 당선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전 투표 의향이 응답자의 57%는 해리스 지지. 자, 응답자의 40%는 트럼프 지지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해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선거 투표 의향을 보면은 또 트럼프 후보 지지 의향이 높습니다. 응답자의 58%는 본투표 트럼프 지지, 해리스는 37%.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이 여론조사대로 가느냐 안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우리나라 재보선을 보니까 여론조사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물론 정확하지만 너무 여론조사를 맹신해서도 안 되는 선거가 이번 선거 같습니다. 자, 미국 선거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수 없죠. 트럼프가 이번에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접전지 중에 접전지로 불리는 펜실베니아에서 유세 도중에 참석자 2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졸도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 40분 가까이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정확히 39분간 춤을 췄다고 하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이게 지난 14일 날 그 펜실베니아주의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의 이제 선거 유세 도중에 참석자 2사람이 쓰러졌어요, 갑자기. 이게 실내 집회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면서 두 분이 이제 쓰러지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우리 음악으로 꾸며봅시다. 아베 마리아를 트세요. 그랬대요, 처음에. 그래서 아베 마리아 좀 틀어주세요라고 하고 이게 나오면서 거기 맞춰서 이제 춤을 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뭐 단골 유세곡 YMCA, 또 미국의 록그룹 건즈 앤 로지스의 노멤버 레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신청곡으로 하면서 나오면 계속 몸을 흔들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던 청중들이 일부는 이거 뭔 일이래? 하고 당황하고 굉장히 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고, 대다수는 물론 현장에 호응을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자, 이런 장면을 소식을 전해들은 경쟁 후보 해리스 어떻게 했을까요? 해리스는 자신의 SNS에다가 이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서 이제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 했냐면 트럼프가 괜찮길 바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
건강 이상설이 이렇게 다시 불거졌는데 해리스는 심지어 그 유세에서는 뭐라 했냐면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네, 해리스가 지금 좀 그 지지율이 침체, 약간 정체되니까 네거티브를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 배종찬 소장 계시지만 네거티브를 강화한다는 건 좀 약세를 자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보죠?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바이든 라인과 해리스 라인의 갈등 이야기도 나오는데 방금 전에 저는 트럼프 후보자가 39분간의 춤을 춘 건 건강을 가시하는 거죠. 난 건강해.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그런 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한 가지 현상이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신 고령이어서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춤을 39분 넘게 추었다면 엄청 건강한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거란 게 그런 겁니다. 자, 트럼프는 과거에 당신 해고야, 영어로 하겠습니다. You're fired, 이 말로 유명했던 인기 방송의 MC였죠. 어프렌티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소개가 됐었죠. 트럼프의 젊은 시절 행각을 폭로한 전기 영화가 공개가 됐는데, 자, 흥행 성적이 좀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안 좋나요? 안 좋은데 안 좋다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박영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이게 유행어가 됐으면 You are fired, 해고야 이런 그 어프렌티스의 저 프로그램인데 배우가 이제 트럼프 연기를 했는데 호평을 받았어요. 저 그렇습니다. 배우 연기는 너무 잘했다고. 명연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배우가 세바스찬 스탠인데 상당한 명연기로 이번에 호평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의 젊은 시절의 행각을 이제 폭로한 것인데 흥행은 안 좋습니다. 수입 21억 원이면 저 별로죠. 그럼요. 미국 얼마나 거대 영화 시장인데 그래서 북미 흥행이 11위에 거치는 상황이고요. 수입이 20억여 원이면 앞으로 이제 추가 흥행을 하기는 어려운데 로튼 토마토 평점은 85점도 높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바스찬 스탠 이 트럼프 역할을 한 배우의 연기가 메소드 연기였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칸 영화제에도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성폭행, 지방 흡입술, 마약 등을 다뤘는데 트럼프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 쓰레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철저히 이 영화를 외면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도 그다지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된다는데 반응이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가 수상 확정 뒤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뭐라고 소감을 발표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 인터뷰는 전에도 제가 들어볼 때 어떻게 저렇게 톤을 높이지 않고 할 말을 다 차분히 하는지 이번에도 그러는군요. 한강 작가, 모든 카페인을 건강을 위해 끊었다면서 마음속의 소설을 굴리는 시간. 자, 참 작가적 표현이죠. 그게 가장 좋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참 뭐 대단한 일주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도 좀 밝혔죠? 예, 한강 작가는 이제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글을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그 오후에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에서 열린 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이제 수상자로 참석을 해서 한 말입니다. 네. 이게 그 한 작가는 올 봄부터 써온 소설 이 한 편을 완성하려고 현재 애쓰는 중이다라고 이제 근황을 밝혔고, 네. 그리고 바로 내년 상반기에
어떤 신작으로 이걸 맞춰서 신작으로 독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이제 그 사실은 10일 날 노벨 문학상이 발표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강 작가가 의부의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밝힌 자리였는데요. 어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1층 취재진을 피해 다른 문으로 입장을 했는데 기자들이 지를 쳤으니까요. 뭐 질문이 쏟아질 테니까 했는데 이제 그 행사 첫 모두에 수상 소감 모두에 바로 취재진이 궁금히 여기는 현재 최근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아주 짤막하지만 압축적으로 먼저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한강 작가의 소감 중에 이 황금 시대란 말이 또 유행을 했어요. 태그가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60세까지를 작가의 그 황금기가 아니냐. 50세에서 60세로 본다. 근데 본인이 한 달 뒤에 54살이 된대요. 만으로. 그래서 책 3권을 쓰는데 몰두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못하는 술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카페인도 끊었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집중하겠다는 뜻이고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난 술도 못 마시고 카페인도 끊어. 앞으로 60세까지 책 3권 쓰는데 몰두하겠다.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한 권씩 책을 내겠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이 한강 작가가 좋아하던 여행도 이제 거의 안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끊고 오로지 이 상상력을 가동하면서 책을 쓰겠다는 건데 한 달 뒤에 이제 만으로 54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60세까지 6년이 남는 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작가들 황금기가 50대에서 이제 50에서 한 60세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도 바짝 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남기고 싶다는 의미를 텐데 한강 작가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포니정. 포니가 뭐냐면은 영어로 조랑말이죠. 왜 저런 별명이 나왔을까요? 바로 국민차로 불렸던 현대 포니를 만든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애칭 별명입니다. 자, 포니정 재단 어떤 일을 해왔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죠.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아버지입니다. 네. 20년째 학술 장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상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또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던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이 수상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 수상자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사회의 경쟁력을 보였던 인물인데 고 정세영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참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명언이죠. 매년 수여를 해왔는데 포니정의 이 혁신상은 상금이 2억 원이고요. 제1회 수상자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이국종 병원장도 또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이었었죠.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 교수가 이런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7분이 받았고 18번째 수상자가 이제 한강 작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 작가는 13일에 보도된 스웨덴 방송과의 첫 인터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는 10일, 12일에 집에서 했대요. 자,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예. 자, 첫째로 이제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나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좋다.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하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렇죠.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 작가가 이를 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때 아들과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축하를 했다. 다만 이제 이게 한때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냐면 지금 세계에 많은 고통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큰 마을 잔치 같은 거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자, 한강 작가의 각종 저서, 시집, 소설, 모든 책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이룬 대기록이라고요? 대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노벨 문학상 여파라고 또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흥행으로 볼 수 있는데 한강 작가의 저서가 노벨 문학상 수상 후 단 6일 만에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또는 올해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세이노의 가르침도 뭐 1년 이상 걸려야 이렇게 그럼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인데 단 6일 만에 그만큼 한강 작가의 쾌거 온 국민이 축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합계해서 110만 부를 돌파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그런 대기록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강 작가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 많은 또 전도 유망한 작가들의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 팬이 아니라 월드컵 팬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좀 봐야 되는데 월드컵 예선전 본선만 난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배종찬 소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 국가라고 못 박은 헌법 개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원년, 1년으로 했던 소위 주체 연호도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이 불참했던 지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때 웬일인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해놓고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매체가 17일에 그 내용 일부를 공개한 셈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는 다 보도가 됐고 우리 국민들은 다 즉시 알게 되는데 북한은 그걸 보도를 안 했습니다. 네. 이틀 후에야 이걸 보도하면서 헌법 개정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진은 또 남쪽에서 찍은 서방 언론 사진 갖다 썼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도로를 폭파한 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네. 북한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부합하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딱 한 거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대 국가와 연결을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필연적인 조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필연적으로 끊어내야 된다. 이런 안보 환경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네. 이렇게 개정된 북한헌법 일부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직도 계속 또 살라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 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죠? 예, 물론 이제 김정은이 지난 연말부터 두 국가론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다, 교전국이다, 초토화시켜야 된다. 이런 언급을 법에다 명시함으로써 제도화한 것인데 지금 김정은 머릿속에 가장 이 꽈리를 트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드라마 이런 것을 선호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는 북한 주민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법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헌법도 바꾸고 적대 감정을 고치시키고 최근 무인기 소동을 통해서 네. 봐라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고치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김정은이 할아버지 따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만든 소위 주체연호. 김정은이 그 주체연호를 써왔죠.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북한식 연호법입니다. 이걸 갑자기 삭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매우
중대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어요. 20대 중반에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권위도 없고 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연호라고 하는 건 그 이전부터 썼던 건데 예를 들어서 2024년 그러면은 뭐 이 저 주체 출생 연도가 이제 1912년이니까 거기에 맞는 주체 몇 년, 괄호 열고 2024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뭐 단기서기 하듯이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해왔던 것은 자기들의 정통성이 있고 주체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할아버지의 권위를 입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한 것인데 금년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지우기입니다. 통일 지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4월 15일이 김일성의 이 생일 태양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를 못 쓰게 하고 그것도 뭐 4.15, 4.15절, 4월 명절, 예, 4.15절하고 본인이 태양이 위치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요. 네. 할아버지를 끌어내린 거네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할아버지의 위치에 올라간다. 네. 이제 권력을 잡은 지 13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상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김일성의 나라라는 북한의 이 주민들, 특히 나이든 주민들이 과연 이러한 손자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 거냐. 이것은 김정은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또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러시아도 딱히 부인을 않고 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영국의 BBC 방송이 뭐라 하냐면 북한군이 극동 지역에 도착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배치됐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지상군과 기술자가 한 1만여 명이 러시아의 지원 준비를 마쳤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원할 그 기술자들 이런 인력들까지도 해서 1만 명이 와 있다 발견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그 러시아의 그 북한군의 파병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심화하는 지금 병력난, 병력 부족하잖아요. 자꾸 이제 장기화된 죽고 다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수단이 될 수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바로 현대전의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외화벌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러시아의 그 막대한 그 어떤 부로부터 돈을 받거나 가스, 석유 받을 게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 지금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 전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일절 비밀에 붙여온 게 바로 드론 부대인데 이걸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력이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좀 어려움에 끼죠. 뭐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력이 차이가 많이 나습니까? 또 3년째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서방에 지원된 무기의 사용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CNN의 비밀 드론 부대를 전격 공개를 했는데 이 비밀 드론 부대가요. 지난 9월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보관되어 있는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습니다. 파괴를 했고요. 7월에는 흑해연안에 있는 정유 공장을 공격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대량 생산을 해서 드론을 가지고 쏠쏠한 이 공격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방공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1000개의 경유점을 거쳐서 2대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이 제공하는 무기를 장거리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자기들의 드론의 성공률은 50에서 90%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면서 서방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에서 찍은 영상 보십시오. 저게 이제 한 100만 원 안팎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전과를 냅니다. 2대 중에 하나가 가서 맞는다니까요. 러시아의 드론도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드론을 잡는, 떨어뜨리는, 격추하는 우크라이나의 여전사들이 화제네요. 예, 그 우크라이나 수도 그 키우 인근에 소도시 부차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부차 학살 사건으로 네, 아주 아주 유명한 데죠. 예, 이 부차의 영공을 지키는 여성 방공부대 이름하여
부차의 마녀들입니다. 부차의 마녀들이란 부대는 그 여성을 주로 주축으로 구성돼 있고 저는 자원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교사, 뭐 의사 이런 그 일상의 그 일에 종사하면서도 주로 야간에 이렇게 모여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연령대와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방어선을 파괴하는 러시아의 드론을 격추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종의 방공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럼 그림에 잠깐 보셨지만 이 여성 부대 부차의 마녀들인데 뭐 마녀란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장비가 너무 열악하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기관총 2대밖에 없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 1939년에 제작된 그런 기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일전쟁 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1939년에 제작된 맥심 기관총에 지금 저겁니다. 저건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이제 드론을 격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올해 하반기에 러시아 드론 3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렌티나라고 하는 한 여성은 자기 역할은 드론 소리를 귀 깊게 듣는. 네. 그러니까 뭐 레이더나 이게 아니고 그냥 귀로 듣고 발견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 고사총을 가지고 이제 쏘는데 인나라고 하는 한 여성은 굉장히 무섭다. 그렇지만 나는 출산 3번이나 출산했다. 그 무서운 출산도 3번이나 출산도 했기 했다.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부대원 아냐라고 하는 부대원은 군사훈련이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지킬 힘과 능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는 피해자처럼 앉아서 무서워하지 않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크라이나가 총력 안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최근의 드론들은 워낙 빠르고 소리도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잡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얼마나 빠르고 또 위력적인지 잠깐 보시죠. 자, 러시아 드론에 부착된 지금 모습인데 순식간입니다.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가미까지 드론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그냥 드론이 가서 그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순식간에 섬광을 일으키는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참 드론이 요새는 아주 대단하죠. 말 그대로 철벽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철갑이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랍권의 지속적인 드론 공세에 고갈과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요? 예, 그 이스라엘 국방부 연구원을 지낸 이제 에후드 에일람이라는 한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이스라엘군의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는 게 시간 문제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떤 배치 방식과 우선 순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의 철벽 방어망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아이언돔이 자꾸 뚫리는 사태가 어떤 요격 미사일의 고갈 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런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헤즈볼라가 이제 지난 13일 날 그 드론으로 이스라엘 북부 도시에 있는 한 군 기지 식당을 때렸는데 네.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이 바로 4명이 죽고 61명이 부상을 입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히즈볼라가 이란산 드론을 갖고 개량한 미르사드 1이라는 모델로 공격을 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드론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최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대만도 최근 킬러 드론이란 걸 대량으로 구매했죠? 예, 그 대만이 미국산 킬러 드론을 무려 1,00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는데요. 이 대인 공격용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 300이라는 걸 685대, 그다음에 대장갑 공격용 알티우스 600MV라는 이 모델을 291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 금액이 전체 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33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세뮤엘 포파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군의 1차적인 전략은 뭐냐?
바로 이 드론 등 수천 기의 무인 전력을 동원해서 중국 전력을 1차적으로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 그러다가 이제 네. 친함대 같은 본전력이 올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버티겠다. 예, 초동 단계에서의 네. 그 중국 전력을 약화시키는 걸 바로 드론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드론이 현대전의 어떤 중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만든 자폭 드론 워메이트, 전쟁의 친구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걸 사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군이 도입하는 폴란드산 자폭 드론 워메이트는 어떤 전력일까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된 워메이트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표적 정밀 타격 등 실전 능력과 신뢰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폴란드 방산 수출의 주력 제품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으로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될 폴란드산 자폭 드론 워메이트. 우리 군의 정밀 타격과 방어를 책임지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도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하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 이 투입돼서 전력을 입증받은 이 폴란드 드론 워메이트를 이제 우리가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제 뭐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 워메이트는요 최대 사거리가 30km 꽤 가네요. 되고요. 그리고 최대 고도가 3,000m, 고동이 3km 정도 네.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도가요 원형 공산 오차가 1.5m, 굉장히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의 그냥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탄두에다 뭘 장착하느냐? 대전차탄, 고폭탄, 열압력탄 이런 탄두를 탑재할 수가 있고요. 자, 장군 출신이시니까 예. 저 폭탄 탄두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대전차탄은 전차를 타격하는 겁니다. 이게 전차 두껍잖아요. 네. 지금 그 자료에는요, 최대 40cm 정도 장갑을 뚫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인명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압력탄은 일정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그 살상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네요. 가공할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나왔듯이 워메이트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실제 투입이 돼서 검증이 된 그런 무기다 하는 얘기죠. 네. 국방홍보원이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군용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드론입니까, 이건? 밑에 보이십니까? K2 소총이 달려 있는데 오! 소총 있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총 사격용 드론입니다. 소총 위에 달려 있는 2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네. 먼 거리에서부터 적을 관측하고 사격하고 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게 뭘로 땡깁니까? 지금 뒤에 보이시는 GCS 지상 통제 장비. 발사 버튼 하나로 원거리에서 사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거 누르면 나간다고요? 네. 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 전시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신형 K9 자주포가 눈길을 끌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미국에 수출된다면 6.25 때 우리가 M1 소총이 몸에 안 맞아서 고생했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수출할 날도 오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K9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무기죠. 네.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이미 수출이 됐고 성능을 검증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시회에 K9A2라고 하는 게 초선을 보였어요. 이거 신형입니까? 이게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운영 인원을 줄이고요. 사거리를 늘리고 위력을 늘린.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화 에어로스에서 그 미 육군의 차준형 자주포로 그걸 겨냥한 미군 차량에 이 포탑을 탑재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미 육군과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능시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성능시험 계약에서 합격을 하면 이제 본격 양산을 위한 경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 5개 업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한화 디펜스 미국 법인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 육군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한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다.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M1 소총도 감지덕지했던 그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네. 이제 미국에 수출할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노병들이 네. 야,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포를 수출하는 날이 왔구나 이런 네. 생각하시겠어요?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요. 지금 실제는요, 미국의 군함들이요, 한국, 우리 조선소에 와가지고 이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T-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 박성원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인 19일, 즉 10월의 셋째 토요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방송, 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의 참뜻을 되새기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